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되돌려보다가 문득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 생각났습니다. 이 노 대통령 연설은 정제되지 않은 연설이 많았습니다. 임기를 1년 남기고 2006년 12월 말 평통회의에서 한 연설이 아주 대표적인 연설이죠. 정제되지 않은 즉흥 연설에는 노 대통령의 주관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비해 문 대통령은 그런 즉흥 연설이 아직은 없습니다. 철저히 기획된 작품 같다고 할까요? 이번 취임 4주년 연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정부가 정말 무섭습니다. 의도적인 거짓말, 의도적인 자화자찬. 저는 이 방송에서 자화자찬과 변명밖에 없었다고 나름 혹독하게 비판을 했는데, 자화자찬은 사실관계에서 어긋나면 추악한 거짓말이 됩니다. 그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몇 차례 문 대통령이 썼던 표현인데 아마 무척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또 썼겠죠.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조금만 더 줄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의 기나긴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현실은 백신 물량이 없어 1차 접종을 당분간 포기하는 형편인데 입으로는 터널이 끝이 보인다는 말을 무슨 주문처럼 외우고 있으니 국민은 복장이 터질 노릇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 기나긴 터널이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이 권력이 만든 터널이었습니다. 깜깜한 터널 말입니다. 이제는 듣기에도 지겨운 표현이지만 이 무능과 오만으로 우리 사회의 중산층과 서민들을 몰아넣은 터널이었습니다. 무능하면서도 오만하다. 이 말은 실전이란 프로그램에서 제가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를 비판하면서 처음 썼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몇 배도 아닌 몇십 배나 무능하면서 또 몇십 배나 오만한 것입니다. 적어도 박 대통령은 전혀 사실과 다른 엉뚱한 말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 또 기억에 남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이 역시 줄이면 이렇습니다. 남은 임기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뒤에 남은 1년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그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폐기된 줄 알았던 소득주도 성장을 찬양했습니다. 경제는 폭망이 아니라 G7 국가 중 한 나라를 이미 넘어선 대국이 되었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몽환에 빠져들지 않은 국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방역과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는데 기함을 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문 정부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1년, 마스크를 끝내 벗지 못하고 보낼 1년 동안 우리는 또 몇 번이나 절망해야 할까요? 코로나는 문 정부를 살렸지만 문 정부는 이 땅의 선량한 중산층과 서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칠까요? 문 정부도 십상시가 있어서 왜곡된 정보만 올리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까? 아마 지금 가장 답답한 사람은 대권 주자들일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문 대통령 편을 드는 순간에 대중들의 눈빛은 더욱더 차가워집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인이 백신인이 하는 당면 과제에 대해 진실을 밝히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자 폭탄 테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입에 있어도 말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틀 전 그 대권 주자 중에 이재명 지사는 15,000명이나 되는 지지 모임 민주평화광장이라는 걸 띄우면서 일종의 대선 출정식 같은 새몰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새 과시가 대중의 주목을 받을 리가 없으니 김이 새버렸습니다. 그는 민주평화광장이 대선 출마를 위한 전국 조직이냐 하는 질문에 뜻을 함께하는 분들인 건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은 반문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지 친문 혹은
친문이 아니라도 친문에 기댈 수밖에 없는 곳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민심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이재명이 문 대통령에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면 대중의 시선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관심은 제한적이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딱 현재 지지도가 한계입니다. 말하자면 여당의 이재명이든 누구든 아무리 세를 모아도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지지도가 오른 것은 그가 문 대통령과 결이 다르다는 이유도 많이 작용한 것이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당내 친문이 한 축을 이뤘던 이해창까지 가세했으니 모임은 아주 성대했습니다. 의원 30명이 참석했으니 말입니다. 마치 민주당 주류가 된 듯합니다. 게다가 황석영, 광노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은 변호사까지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니 적어도 이틀 전엔 이재명은 마치 당을 접수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친문은 아니지만 친노인 것은 분명히 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민주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릴, 정확히는 추락하는 지지도에 반전을 할 계기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민심 위반을 부른 근본 원인 중의 하나인 일자리 감소가 그렇습니다. 이틀 전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두고 홍남기 장관은 특유의 선전을 펼쳤는데 언론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월 취업자 수가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30, 40대 고용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휘어썸이라고 응답한 숫자는, 그런데 그 숫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휘어썸이라고 대답을 한 숫자인데 경제인구의 흐린 30대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여서 고용이 아직도 재정에 기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5만 2천 명이나 증가해서 2014년 8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동명 이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국내 생산 소비 확대, 그리고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이유로 들면서도 작년 4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작년 4월에 워낙 실업자가 대폭 늘었다는 거죠. 산업별로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무려 22만 4천 명이나 늘어 결국 재정으로 고용 숫자를 늘린 게 증명됐습니다. 그런데도 홍남기는 공공행정, 보건복지 등 재정 일자리 관련 업종 외에 취업자가 35만 명이나 증가했다. 그래서 민간 일자리 증가가 고용 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만 더 들어가 보면 그런 자평이 얼마나 흠한 것인가를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역시 60세 이상에서 46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죠. 그리고 20대에서 13만 2천 명, 50대에서 11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30대에서는 9만 8천 명, 그러니까 10만 명 가까이, 그리고 40대에서는 1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30대 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30대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의 고용 회복이 더딘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더욱이 통계상 취업자 수로 분류됐던 일시휴직자의 복직도 신규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휴직자는 지난 3월에 118만 명, 그리고 4월에 108만 2천 명에 감소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고용 훈풍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60세 이상에만 집중되고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 40대는 여전히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민심을 되돌리려 하는 민주당은 지금 당내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보유세 문제도 갈등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킨 것은 5월 12일입니다. 민주당은 그간 성역으로 여기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비롯해 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 완화까지 사실상 집을 둘러싼 각종 규제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앞장을 서죠. 그는 특위 첫 회의 후에 재산세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70%로 오른다며 빠른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75%까지 오르죠. 이렇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줘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논의하라고 했다.
이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특위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에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완화는 기획재정부가 시행도 되기 전에 완화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일단 세수가 느는 방안은 바꾸려 들지 않죠.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정부든 여당이든 자꾸 미국 보유세율을 예를 드는데 미국은 신문에도 났지만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율을 정합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역시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도세는 다주택자를 포함해 과다한 세금이 부담스러워 집을 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로 퇴로를 막아 놓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재부도 당내 강경파도 양도세 완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장관 3명 임명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2명 임명 문제가 됐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입니다. 언론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요. 그는 입장문을 통해 도자기 밀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참 그분 아직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높은 도덕성이 아니었습니다. 평균 이하의 도덕성이죠. 박준영에 대한 적격성 논란은 민주당 안에서도 아주 거셌습니다. 초선 의원들 모임 더민초에서 최소한 1명을 잘라야 한다는 요구를 한 걸 대부분 사람들은 박준영을 잘라야 한다고 읽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이제 짐을 들었다는 표정 같습니다. 어제 낮에만 해도 초선들이 쿠데타에 직면한 청와대 입장이 무척 괴롭겠다고 생각되어 반응이 궁금했는데 말입니다. 사실 초선 의원들이 쿠데타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대모습을 받고 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초선들이 그걸 죽을 꾀로 간파하고 엄밀히 쿠데타를 도모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선 81명이 야당이 반대하는 임, 박, 노 3명 중에서 최소 1명이라도 잘라야 한다는 결의를 비밀리에 인터넷 회의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도부는 나중에 알았죠. 졸지에 청와대는 초선들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3명 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비쳤는데 초선들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명 모두 큰 잘못이 없는데 왜 낙마까지 시켜야 하냐고 했다 합니다. 사실은 그게 문 대통령의 뜻이겠죠. 그런데 왜 민주당이 야당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는 거냐는 타박입니다. 솔직히 말해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적어도 민심에 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민심이 얼마나 흉흉한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레임덕을 걱정해 청와대의 뜻을 관철하다가는 오히려 문 대통령을 절벽에서 떠미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건 여의도 밥을 먹어본 사람들에겐 상식일 테니 말입니다. 결국 국회는 박준영이 빠진 임, 노 이 두 사람이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고 민주당도 살리는 절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과연 임 해수과 박준영 두 사람의 도덕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에게 묻고 싶군요.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지. 김부겸 총리 인준은 덤이었습니다. 이 야당은 인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결과는 재석 176, 그리고 찬성이 168, 반대 5, 기권 1명입니다. 그리고 무효가 투표입니다. 언론은 김부겸, 송영길, 비주류 투톱이 전면에 나섰다고 썼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역시 순장조인데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기습적인 복당 신청을 놓고 이 국민의힘에서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인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급할 것이 없다는 말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홍 의원은 의총을 열어 복당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안되면 전 당원 모바일 투표라도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의원들이, 그것도 초선 의원들이 홍 의원이 복당에 반대하는 걸까요? 그는 당대표 출신인데다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수주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당의 원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의힘의 일정 부분 발언권이 있는 분인데 그 입당을 막을 명분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물론 그가 지난 총선에서 양지를 찾아 고향 출마를 시도했는데 당시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공천을 거부하자 양산을 거쳐 결국엔 가장 만만한 대구 수성을로 간 것은 제가 보기엔 소탐대실로 보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반문 대선 유력 주자는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등 모두 당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과 불과 몇 년 전까지 국민의힘 반대편에 있었던 안철수까지 함께 하자면서, 그것도 제발 들어와 달라면서 합당하자면서 왜 굳이 홍준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굳이 말하자면 소탐대실입니다. 죽어도 당에 들어와 죽으라고 해야 할 판인데 말입니다. 소탐대실. 그건 결국 영원히 죽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보수주의, 자유주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라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